세미나 11. 오늘은 그 10장 분석과의 현존 들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1번부터 통상견해에서 전이는 일종의 정동으로 제시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 전이 하면은 우리는 정동, 정동의 활성화, 정동의 현전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이를 이렇게 정동의 활성화로 생각할 경우에는 정동이라는 건 뭐죠? 정동이라는 건 좋고 나쁜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감정이죠.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에 대한 좋은 감정,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에 대한 나쁜 감정, 이 이원화된 이 분열된 감정이 바로 정동이죠. 이게 이제 전의 상황에서는 이제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전이는 우리가 알듯이 그 전의 사랑,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일종의 허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그림자다. 부정적 전이라는 거, 이것은 미움이라기보다는 공격성이다. 공격성, 부정적 감정, 그걸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전이는 해당 분석가에게 뭐랄까 호감을 갖는 경우고, 부정적 전이는 분석가를 좋지 않게 쳐다보는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이라는 거는 그 분석가라는 타자와 맺는 모든 특수한 관계들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유의 가치는 특별한 유보조항의 표시를 붙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주체의 행동에 관해 사용될 때는 언제나 괄호 속에 넣어져 유보나 의혹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이는 주체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전의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락강이 생각하는 전의는 특별한 유보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유보조항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는 어떤 것이 전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괄호 안에 넣어져 유보나 의혹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 해석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89페이지 전의 개념은 그것이 하나의 실천 속에서 발휘하는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전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그 전의의 관점에 따라서 환자 치료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 얘기죠. 중간에 바로 이렇게 해서 전의가 분석 실천과 결부되어 있는지 아닌지, 전의란 분석 실천의 산물, 심지어 분석 실천의 가공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의가 과연 분석 실천의 결과냐, 아니면 전의 속에서 분석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냐. 락강의 입장은 뭐죠? 분석 실천의 결과를 전의로 보는 게 아니라 전의 안에서 분석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의를 분석 상황의 산물로 간주해야 한다 해도 우리는 분석 상황이 전의 현상의 모든 면들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전의가 일어나려면 분석 상황 바깥에 어떤 가능성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전의가 일어나려면 분석 상황 바깥에서 어떤 가능성이 이미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원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원 상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의는 분석가 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상정된 주체 앞에서는 항상 전의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러나 라칸이 강조하는 것은 그 190페이지 그 중간에 분석 속에 출현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따라서 전의를 그것의 구조적 근거들이 자리잡고 있는 분석 속에 출현시키는 것은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편성을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의를 분석 속에 출현시키는 이유는 전의 안에서만 그 해석의 어떤 타당성, 해석의 어떤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분석 상황 밖에서도 전의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석 상황 안에서 전의가 일어날 때만 그 전의에 대한 해석이 뭘 얻게 된다고요? 보편성, 타당성, 어떤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190페이지 2번 들어가겠습니다. 분석가의 현존. 무의식 개념을 분석가의 현존과 분리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석가의 현존, 이것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어떤 책에서 눈물에 호소하는 설교, 터무니없는 과장, 조금은 질척거리는 애정 표현 등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그런 것들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멋진 표현이다 그랬어요. 분석가의 현존. 분석가의 현존은 그 자체로 무의식의 한 가지 현시물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분석가의 현존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분석가의 위치예요. 무의식은 분석가가 현존하고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다 하면 벌써 그 안에 분석가의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석가의 현존이 무의식에 대한 겁으로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실 자체가 무의식이라는 개념 속에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분석가의 현존이라는 게 무의식에 대한 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식의 무의식의 일부로서 통합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제가 무의식과 관련해서 가장 전면에 놓았던 명제, 즉 어떤 시간적인 박동 속에서 열리자마자 닫혀버리는 주체 운동이라는 공식화에 이를 수 있는 첩경이다. 분석가가 앞에 있을 때 무의식이 박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그냥 자동적이에요. 분석가가 있다? 무의식이 열렸다 닫힌다. 저는 이러한 박동이 시니피앙 속으로의 삽입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박동을 초래하는 것이 시니피앙이긴 하지만 본질의 수준에서는 시니피앙이 박동보다 우선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박동은 시니피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분석 상황에서는 무의식의 박동이 시니피앙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니피앙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분석가 앞에 설 때 무의식의 열림과 닫힘이 운동한다는 것이죠. 근원적으로는 시니피앙이 무의식의 박동보다는 우선해요. 그러나 적어도 분석 상황에서만큼은 시니피앙보다 무의식의 박동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저는 삼파술적이며 논쟁적인 방식으로 무의식 속에서 말이 주체에게 끼치는 효과들을 보아야 함을 지적했죠. 말이 주체에게 미치는 효과. 이는 바로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그에 걸맞는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제안입니다. 물론 무의식은 프로이드 이전부터 항상 현존하고 있었고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무의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초적인 거, 시원적인 기능, 아직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의 존재 수준, 사유의 감춰진 현존, 형이상학적 무의식, 초월적 무의식,
뭐 이런 무의식 개념들이 프로이드 이전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다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192페이지 일곱째 줄에 무의식은 주체가 신입피양의 효과들을 통해 구성되는 수준에서 말이 주체에 대해 발휘하는 효과들의 총체다 그랬습니다. 말이 주체에 대해 발휘하는 효과의 총체, 이것이 무의식이다 그랬습니다. 말, 기표, 신입피양이 주체에게 미치는 효과들의 총체, 이것이 무의식이다. 주체는 어떤 주관적인 현상에 필요한 살아있는 기층도 아니고 어떤 그 기질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죠. 기층이라는 건. 무의식이라는 건 주체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도 아니다. 어떤 종류의 실체도 아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무엇도 아니다 이거죠. 무의식이라는 건. 어떤 로고스도 아니다. 로고스라는 건 논리적인 언어죠. 논리적인 언어. 인과적 언어, 논리적 언어, 맥락적 언어.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로고스도 아니다는 거죠. 무의식은. 무의식은 바로 데카르트적 주체다. 데카르트적 주체. 왜 데카르트적 주체라고 얘기할까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인데 결국에 가면 확실한 것이다 이거죠. 주체가 놓쳐버린 확실성, 그것에 훨씬 더 종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무의식입니다. 주체가 놓쳐버린 확실성, 그것이 무의식의 정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무의식이라는 장과 그 장이 드러난 시점, 즉 프로이드의 시점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우주론적인 행보와 유사하다고 말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관성이죠. 뭐의 연관성? 무의식이라는 장과 그 장이 드러난 시점의 연관성. 비우주론적 행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신에게 귀속시켜온 인식과 비교해 볼 때 이들 장들이 모두 어떤 새로운 고랑을 실제로 새겨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비우주론적 행보. 우주론적 행보는 뭘까요? 초월적 행보예요. 초월적 행보. 우주론적 행보는 초월적 행보예요. 비우주론적 행보는 내재적 행보예요.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 헤겔이 바로 초월과 내재의 철학자인데 그는 모든 초월을 갖다가 다 내재화시킨 철학자죠. 그게 락강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락강도 모든 초월을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실제라는 거, 이 불확실하면서도 확실한 어떤 거, 그것을 갖다가 초월로 놓지 않고 내재화시킨다는 거죠. 어디에 내재화시켜? 실제에 내재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고랑을 실제에 새겨놓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바로 새로운 고랑을 실제에 새겨놓는다. 주체가 놓쳐버린 확실성. 이게 실제거든요. 주체가 놓쳐버린 확실성. 이게 아까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의식은 바로 이와 같은 주체가 놓쳐버린 확실성을 실제에 새겨놓는 거예요. 실제에 새겨놓는 거. 193페이지. 프로이드적 장의 가장 확실한 존속을 보장해주는 이들 장들과의 차이점은 역설적이게도 프로이드적 장은 본성상 상실되는 장이다. 아까 주체가 놓쳐버린 것이다 그랬죠. 주체가 놓쳐버린 확실성. 주체가 놓쳐버렸다. 주체가 상실했다는 것이죠. 무의식은 상실된 장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가의 현존이 그 상실의 증인으로서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상실한 그 장을 터치하지 않는 분석은 정신분석이 아니다. 주체가 상실한 실제를 터치하지 않는 분석, 그건 락강식의 정신분석이 아니에요. 분석가는 바로 그 주체가 상실한 그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준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뽑아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박동의 기능 속에서 되풀이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야말로 고스란히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죠. 박동 속에서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상실한 어떤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의식의 박동, 무의식의 반복되는 박동이 없이는 결코 그 상실된 어떤 것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이 프로이드의 결론입니다. 상실은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지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림자 지대에 위치하는 사람이 분석가예요. 분석가는 환자로 하여금 주체의 그림자 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고, 그 그림자 지대에서 자신의 상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부활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 사람이 분석가죠. 그런데 이러한 그림자 지대에 대해서 이 기존의 정신분석은 목매주의를 지향했어요. 목매주의. 이 그림자 지대를 갖다가 무시했다는 것이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 주의를 주장해 온 거예요. 지향해 온 거예요. 소위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 자아심리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19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램. 바로 이런 이유에서 분석가의 현존은 분석가의 담화가 공허한 것으로서 나타나는 측면을 통해서라도 무의식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의 정신분석가인 우리는 우리의 조작 속에서 이 분석가의 현존이라는 찌꺼기를 무의식의 발견에 의해 남겨진 카푸, 모흐딤, 죽음의 머리 찌꺼기, 해골, 무의식의 발견에 의해 남겨진 해골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석 내부에서 갈등 상황을 유지하는 것, 분석이 존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찌꺼기들 때문입니다. 분석에서는 이 갈등 상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락강이 얘기하는 거는. 분석 상황에서는 바로 이 무의식의 발견에 의해 남겨진 해골, 분석가가 해골이 되기까지 갈등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자와 분석가 사이의 갈등 상황, 또 주체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 상황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분석가는 찌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해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 될 존재가 되는 거죠. 분석가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락강 정신분석에서 분석가는 무의식의 진실이 발견되고 남은 찌꺼기, 더 필요 없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그것이 분석가의 현존입니다. 음. 194페이지. 다섯째 줄에 왜냐하면 이러한 혁신 자체도 갈등 속에서의 하나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셋째 줄에 정신분석 경험에서 말과 언어의 기능과 장에 대한 환기, 이러한 혁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갈등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적인 정신분석 실천에서의 이 갈등 상황이라는 것, 분석가와 환자 사이의 갈등, 환자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 이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의식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의 진실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는 무의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상실된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면서 그 줄 안에 여기서 cause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로 쓰인 것으로서 견지되어야 할 대의, 동시에 무의식 수준에서의 원인의 기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가리킨다 이랬어요.
주체가 견지해야 할 대의, 이것이 무의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견지해야 되는 대의, 대의라는 거는 마땅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따라야 되는 거, 마땅히 살펴봐야 되는 거. 주체가 마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무의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의 원인이라는 건 바로 상실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상실의 원인, 근본적인 상실, 주체의 근본적인 상실. 그것이 바로 주체가 견지해야 할 진실의 대상이다, 진실의 목표다 그거죠.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반복 개념 속에서 영원히 어긋난 만남, 상실된 만남, 놓쳐버린 기회라는 반복의 원동력을 부각시켰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 상실의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밝혀내야 될 그 대의를 안고 있는 거예요. 대의를 가지고. 그르침의 기능은, 즉 빗맞음의 기능은 정신분석적 의미의 반복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반복의 핵심은 뭐냐? 그르침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반복적인 열림의 핵심은 그르친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 그르친 만남 속에서 원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르친 만남 속에서 원인이, 상실의 원인이 발견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그르친 만남, 끊임없는 그 놓친 만남 속에서 상실의 원인이 해석되는 것이죠. 만남의 약속은 항상 어긋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투케의 견지에서 볼 때 반복의 허무함, 그 구성적 사라짐을 만드는 것이죠. 투케는 항상 어긋남으로 끝이 납니다. 투케는 항상 허무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투케는 항상 사라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구성적 사라짐. 그렇다면 투케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실제와의 만남의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를 100% 만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100% 액면 그대로의 실제를 만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의 허무함, 만남의 약속의 어긋남, 구성적 사라짐, 이 말은 우리가 실제를 만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만나기는 하되, 무의식의 진실을 만나기는 하되 100% 액면 그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헛된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실제와의 만남, 즉 투쾌가 더 완성돼 가는 과정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성숙의 과정, 늙음의 과정. 우리가 제대로 늙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실제를 제대로 만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무의식의 진실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의식에 쪄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실제를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거죠. 194페이지 마지막 두째 줄. 반복 개념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즉 분석가로서 분석 경험을 논할 때마다 갑론을박 속에 휘말려드는 것을 그냥 참고 견디든지, 이 갈등 상황을 그냥 참고 견디든지, 아니면 원인에 대한 초원론적 분석을 통해서 밖에 객관화될 수 없을 무언가의 수준에서 이 반복 개념을 손질해 보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인에 대한 초원론적 분석은 아블라타 코자, 톨리뚜, 에펙뚜 라는 고전적인 명제에 근거해 공식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초원론적 분석,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과절을 복수용어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블라타 코자라는 조건절이 단수라는 것을 강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인을 통해서 수많은 효과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원인이 하나의 원인을 없애야 효과들이 사라진다.
이 명제는 효과들은 오직 원인이 부재할 때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고 풀이될 수 있죠. 하나의 잘못된 원인 때문에 많은 잘못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원인을 제대로 만나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효과들이 긍정적 기능, 긍정적 효과들로 바뀌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와 관련해 우리는 무의식적 원인을 존재자로 정의해서도 안 되고 옥손, 즉 비존재자로 정의해서도 안 됩니다. 무의식적 원인, 상실의 원인이라는 거, 이거는 존재자로 정의해서도 안 된다. 또 그렇다고 비존재자로 정의해서도 안 된다. 이건 존재자도 아니고 비존재도 자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존재자로 하여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도록 만드는 금지를 뜻하는 매온입니다. 접근 금지의 구역, 불가능한 구역. 그것은 확실성의 토대가 되는 불가능성의 한 기능이지요. 이 무의식적 원인이라는 것, 이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비존재하는 것도 아닌 어떤 것인데, 이것은 어떤 존재자로 하여금, 어떤 주체로 하여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도록 만드는 금지, 불가능성이다 이거죠. 그것은 확실성의 토대, 주체의 확실성의 토대, 무의식의 확실성의 토대로서의 원인이다 이거, 코자,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라는 건 바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실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상실의 근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주체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대의다.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상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체의 확실성이 만들어지고 무의식의 확실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2번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